2년 전부터 1997년 외환 위기와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의 위기가 도래한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누누이 또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신지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인 큰 충격보다는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2008년, 2020년 경기 침체를 현명하게 극복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두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국가 부도 위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모든 나라 기업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야 되고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성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요, 97년 외환위기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문제는 우리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크게 지적한 거지. 단기적으로 외환위기 같은 그런 급격한 위기는 오지는 않습니다. 네.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86년, 88년에 우리가 3조 원으로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를 성장한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때가 너무 좋으니까 미래를 낙관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근데 90년대 수요가 부족하니까 가행 투자한 대기업이 부실해졌고 은행이 부실해졌습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를 한마디로 부실한 대기업과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계부채도 많은 건 사실인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좀 상당히 튼튼해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12월 말에 이제 무려 936조 원이나 됩니다. 대기업이 튼튼하니까 은행들도 그렇게 부실 여신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중소기업이 없고 차별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계속 이제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 경제 문제죠. 사실 미국이 작년까지는 좋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 대부채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너무 소비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3.7%였습니다. 장기 평균이 한 6.6% 되고요. 2007년에 3.4%였습니다. 2007년이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었죠. 네. 미국 가계가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저축을 줄였다는 겁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나 되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46%, 일본 56%예요. 미국은 절대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죠. 미국 경제가 앞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네. 조만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 안 됐는데 미국 소비자들 소비를 많이 해줘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됐거든요. 근데 미국 소비자들이 아마 빠르면 3분기부터 소비가 감소할 텐데요. 소비가 감소하면 우리 상품 덜 수입해 가죠. 그러면 우리 지금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기업들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여기다 미국으로 수출마저 감소하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저성장 늪에 빠진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얼마 전에도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방향회의 결정회의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네.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이 문제다. 이런 거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경제 각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떨어지는 게 우리 경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가지고 왔고요. 그런데 그때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어요. 그런데 지금 100%가 넘었거든요. 가계부채가요? 예.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대기업이 망하면 수조씩 부실연신이 쌓이고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런데 가계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계부채가 터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당장 위기는 오는 거 아닌데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원금 갚아야 되죠. 이자 갚아야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요.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다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할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할 돈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소비 중심으로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요. 오랫동안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모든 경제 주체가 좀 전반적으로 다 부실해지는 건 처음이다. 예,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경기가 부실해지면은 가장 약한 부분, 약점부터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경제에서 그럼 가장 취약한 고리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저성장이란 결국 차별화입니다. 우리가 8 내지 9%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잠재 성장률이 80년대 10%, 지금 2%, 1%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커지는 파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십니다. 그러면 현재 누가 어렵느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들이죠.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났어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뭐 거의 28% 정도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2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했는데 어려워서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 20%도 OECD 평균 한 12%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런데 지금 내수가 나쁘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개 기업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8%거든요. 네. 이 한 개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3년 동안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받는 기업입니다. 그게 한 개의 기업인가요? 그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 기업 중 18%나 해당돼요. 근데 전체 기업으로 따지면은 상장 안 된 기업들도 더 어려워진 기업들이죠. 네. 36%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자영업자들 은행한테 대출을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 9월까지 연장해 놨어요. 근데 9월 지나면은 그 자영업자들이 돈을 갚아야 될 텐데 갚을 돈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또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리라고 보는데요. 정말 그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 차별화라는 단어가 교수님 저는 계속해서 양극화라는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양극화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기업, 예. 돈이 좀 현금 보유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기업은 계속 탄탄하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허덕이다 못해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 빚이 계속 늘어가니까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취약한 고리를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그 어떤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변화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자영업자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그 내에서도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중소기업도 굉장히 튼튼한 중소기업 있죠. 뭐 제가 아는 중소기업 뭐 굉장히 튼튼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거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수출이 잘 돼야 되고 우리 GDP에 지금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5%거든요. 근데 수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지 우리가 수출을 늘리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내수인데요. 내수가 좋아지려면은 우리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가 GDP 100% 넘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가계가 부채가 많으니까 가계가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부 부채가 지금 지난 정부에서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재정 긴축해야 된다. 물론 재정 긴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차별화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한마디로 말하면요.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그러려면 중산층을 지원하면 돈이 있어야 되죠. 뭐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겠습니까? 법인세 올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내렸던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고소득 가게한테 세금을 최고세율을 내렸거든요. 그걸 올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돈 많이 버는 기업한테 그다음에 부자들한테 세금 좀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뭐 자영업자나 아니면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더더욱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 기업이 내 브랜드가 이 차별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또 여러 차례 전망을 해주신 부분에서 3분기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또 회복 시점은 구체적으로 또 언제부터가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1분기에는 뭐 전기 대비 0.3% 약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경제는 거의 그냥 0%, 0.3% 분기별로 성장할 건데요. 제가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1분기에 연율로 1.3% 성장했고요. 아마 2분기도 2% 안팎 성장하고 있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분기 가서는 미국 GDP의 71%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계저축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이 올랐는데요. 물가보다 덜 올랐어요.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소비할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데요. 미국 통계 보니까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1년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나요. 작년 3월부터 계속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게 올 이제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3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저성장이 미국이 내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IMF나 블룸버그 컨센서스 이번에 OECD 전망 보니까요. 물론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을 좀 올렸어요. 올해 뭐 1.5% 3월에 그렇게 전망했다가 이번에 1.6% 올렸던데요. 근데 내년에는 1.1%.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올해 미국 경제가 1.1, 내년에 0.8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 성장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올해 1.4인데 내년에는 2% 이상 성장한다고, 우리 경제 내년에 회복된다고 그랬는데요. 유일하게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게 전망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결국 소비가 감소한다는 거니까요. 미국적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한 이 불황을 또 잘 해결해 나가야겠죠. 우리 개인이 또 잘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기가 왔을 때는요, 교수님, 현금, 달러, 그리고 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좀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또 금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발 위기가 닥친 이런 상태에서 달러를 또 구입하는 게 괜찮을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금을 조금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일지, 이것도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마이너스 성장하면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달러가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달러 가치가 작년 12월에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10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다 지금 104 한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달러 가치는 104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 대부채가 높다. 2011년에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요, 미국 국가부채 늘어난다, 대부채 늘어난다, 미국 국가 신용도 한 단계 떨어뜨렸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두 개 다. 네. 그래서 무디스나 피치 같은 이런 신용평가회사들이 이미 경고를 내놨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놨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대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달러를 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가격이 올라갑니다. 금은 좀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요.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투자 자산 한 10% 정도는 금 사셔가지고 계속 보유해도 된다. 얼마 전에 한 신문에다가 2면에 걸쳐가지고 미 달러 가치가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빠지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수출처를 찾아야 된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금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금 사야 되지만 한국은행도 좀 금도 사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칼럼을 봤는지 바로 며칠 후에 한국은행이 금 안 사겠다고 자료를 또 냈더라고요. 네. 기사를 달러가 보고. 더 좋다는 거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심 아나운서 같은 이런 젊은 분들은 지난 10년만 봐가지고
미국 주식 우리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미줌이 미국 주식에 미쳐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1980년도부터 10년 단위로 보면은 10년은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르고 10년은 미국 주가가 오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네. 그래서 1980년에서 89년까지는요. 우리 코스피가 2.1% 월 평균.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는 S&P 500은 1.1% 상승했어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2배 더 이상 올랐죠. 네. 예, 그리고 90년대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면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면서 우리 중국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도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때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요. 미국의 S&P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8%예요.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제자리 걸음했다는 겁니다. 네. 그조 마이크로소프트도요.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미국이 엄청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죠.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 불균형 해소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미국보다는 선진국 주식 투자하려면 요새 지금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르고 독일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차라리 미국 사시려면 일본이나 독일을 사십시오.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 사시려면 우리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달러를 사야 될까, 금을 사야 될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질문에도 정말 교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요런 쪽을 좀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개인들도 내가 투자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각자만의 또 포트폴리오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비율들을 조금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교수님의 포트폴리오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뭐 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가계 자산의 74%가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저는 뭐 40%가 부동산이고요. 60%가 금융자산입니다. 네. 예, 금융자산 중에서 한 10%는 은행예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저는 주식이에요. 주식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식 투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뭐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어요. 제가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물론 제 전망이 맞다는 건 아닌데요. 4, 5월까지는 주가가 오른다. 네. 2,600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6월, 8월 사이에 조정이 좀 올 것이다. 6월 초에 지금 오르니까 제 이야기 듣고 주식 비중 줄인 분들이 조금 저를 욕하시고 계실 텐데요. 네. 예, 저는 제가 지금 평가해 보면은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재고일 지수 이런 걸 모든 걸 가지고 평가할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한 5%, 10% 정도 지금 2로 벗어났거든요.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전망처럼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온다면은 저는 다시 주식 비중을 더 늘릴 겁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젊은 분들을 보니까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였었는데요. 한 방송사에서 두 증권사 데이터를 저한테 주면서 좀 분석 좀 해달라. 연령대별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아, 그래요? 왜 낮는가 분석해 봤더니 신용을 많이 쓰더라고. 신용융자라는 걸.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빨리 불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욕심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증권회사에서 신용융자 할 때 이자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오래 빌려주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오르면은 돈을 수익을 많이 냈지만은 그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좀 낮더라.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원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신용융자 쓰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시고 투자하시자. 그래도 분산 투자를 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젊은 분들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거를 메추리알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남아 담을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꼭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채권 투자라는 거는 최소한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도 받고 물론 국채입니다. 네. 이자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돈을 더 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주식하신 분들은 채권 투자 거의 못하도 재미가 없습니다. 네.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미 금리가 정점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금리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채권 투자를 한다면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리는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니까요. 네. 거시경제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부자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우리가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갔었죠. 예, 그때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때 2011년 5월에요. OECD에서 발표한 한국 선행지수가 정점을 주고 꺾이고 있었어요. OECD 선행지수가 꺾이면 앞으로 경기 나빠지고 주가 못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300 갔을 때 코스피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전망을 해가지고 욕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그런 시대의 흐름을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안 산다는 거죠. 최근에 6만 원 안팎에서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채권 투자를 하면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한국 채권을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뭐 채권, 미국 채권, 우리나라 채권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 채권보다는 우리 채권을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채권 사면 환율까지 또 고려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장기적으로는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로 보기 때문에 한 차선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미국 채권도 하면서 미국 경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채권을 더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포트폴리오를 쭉 공개를 해 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 안전하게, 우리 20, 30대들 같은 경우도 굳이 대출을 많이 끌어들여서 너무 한쪽에만 몰아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의 비율을 아까 제가 들었잖아요. 40%는 부동산이고, 60%는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이 60% 안에서도 한 80% 정도가 주식, 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10%는 채권이셨나요? 채권 그다음에 10%는 은행 예금이요. 그렇죠. 은행 예금으로. 물론 80% 주식 안에서도 계속 어떤 현금을 확보했다가 투자했다가 이걸 반복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 일반인들도 비율을 조금 이렇게 교수님을 좀 흉내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처럼 뭐 주식 비율을 80% 투자하면 너무 좀 많죠. 부담스럽죠. 네, 그거는 뭐 자기 자금 사정, 뭐 연령, 뭐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제가 지금 58년 개띠인데요. 58년 개띠 이런 분들한테 제가 80% 주식 투자하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많이 줄여야 되죠. 네. 연세가 높으실수록 채권도 투자하고 은행예금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좀 나누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뭐 주식시장을 88년부터 계속 보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지금 거의 30년 이상 이렇게 지켜보고 흐름을 아니까 저는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은 한 반반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식이랑 채권 이렇게 반반씩 가져가시는 경우도 봤는데 비율을 한번 교수님께서 저 같은 이제 30, 40대 직장인들 월 한 300만 원 버는 직장인들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주식, 한 30%는 채권, 그다음에 20%는 현금 및 뭐 은행예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전망대로 뭐 6월, 8월 사이에 주가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은 뭐 저는 한 5%, 10% 사이에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온다면은 이 무렵에는 주식 비중 한 60, 70% 정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교수님의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렇게 전문적인 경제 얘기를 쭉 들어봤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경제 전문가가 되셨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올라가셨는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처음에 교수님께서는 시장 분석을 시작하신 거는 몇 년도실까요? 제가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어요. 그때 주식시장이 정말 배울 때였거든요. 그때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매월 보너스 보여주고 사주 줘가지고 그게 계속
주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참 좋은 시절이었죠. 근데 제가 88년 12월에 들어왔는데 딱 막바지였어요. 89년 4월 7일 되니까 코스피가 1007 찍고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4개월 정도밖에 못 봤죠.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진 것만 네. 봤어요. 그러면서 국가라는 게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떨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IMF 경제위기 가면서 코스피가 270까지 떨어졌죠. 1000 넘었던 게. 그리고 이제 270까지 떨어지면서 IMF 경제위기 끝났다고 구조조정하고 10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 2000도 넘고 그랬지 않습니까? 3000도 넘고. 뭐 이런 사이클을 뭐 올해 금하다 보니까 증권회사 있다 보니까 다 경험한 거죠. 와, 35년이에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밌는 게 들어가자마자 최고의 호황을 한 3, 4개월 정도만 맛보시고 아주 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시장을 그대로 이제 목격을 하신 건데 긴 시간 우리나라 경제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경제의 뜻을 두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제가 석사, 박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부터 경제의 뜻을 줬죠. 그런데 제가 뭐 증권회사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저 연구소나 뭐 교수가 꿈이었었죠. 그런데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뭐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실무를 참 공부 많이 했죠.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시장의 꽃은 증권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주식시장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대학으로 가니까 현장에서 배운 실무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냥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다가 현장 이야기하니까 뭐 더 좋아하죠.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결국 돈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가령 돈의 정의가 뭔가, 숲에 나오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탄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일부 큰 부자들도 봤습니다. 일부 부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또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가 돈을 많이 잃은 경우도 봤었습니다만. 근데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을수록 좋다. 살아가면서 좋은 집 살아야죠. 좋은 차 타야죠.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죠. 부모님 모셔야 되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야 되죠. 돈이 많은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돈의 정의는요. 돈이란 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그 돈을 그러면 어디서 모아야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월급 받아가지고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금융시장에서 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는 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이 뭐 경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 공부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경제에서도 조금 더 적게 금융시장, 주식시장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